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흔들리죠. 요즘에 2,500을 뭐 넘기는 당장은 어렵고, 예, 뭐 넘어가긴 하겠지만 결국엔 이제 좀 시간은 걸린다. 또 내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에 반영되겠네요. 아무튼 내일 밤 9시 반에 또 10시 반인가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것도 조금 부담입니다. 아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정말 이제 엄청난 공부를 좀 했어요. 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반도체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이제 음극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도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약간 미진했던 게 있어요.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예, 저도 뭐 반도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거 알려드린 건데 주말에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좀 생겼어요. 예, 반도체 조금 보충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은 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이제 현대백화점 지주사 전환 실패, 디스플레이, 소재주, 2차전지, 그 다음에 원준, 조선,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실업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금리나 뭐 물가, 하이브, 카카오, 대웅제약, 각각 이슈들이 있죠. 서현이야, 원택, 미용의료기기, 요건 이제 조은혜연구원이 쓰신 거고, 그 다음 조선주 관련해서 오늘 최강시 연구원님이 쓴 자료들이 있는데 다들 이게 내용들이 뭐 괜찮은데 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순서 바뀌었는데 디스플레이 소재주 선별 접근하자.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애플 아이패드가 OLED 채택하겠죠. 캠트로닉스가 시각 장비 이제 시설 투자 공실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LG 그램 있죠. 노트북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삼성 OLED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OLED의 쓰임새가 이제 넓혀지는 거죠.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해라 선제죠. 예, 그래서 아마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도 저는 괜찮게 보고 근데 더 수혜받는 건 이제 그 소재죠. 소재 OLED. 그래서 물론 이제 폴더블이나 노트북은 대수가 스마트폰은 작지만 아이폰만 딱 따로 떼놓으면 아이폰이 1.5억대에서 2억대 팔리거든요, 연간. 근데 애플 아이패드가 5천만 대예요. 아이폰 대비 3분의 1인데 근데 5배 크기예요, 크기가. 그럼 비슷해요, 사실은. 소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큰 시장이 그러니까 LCD에서 OLED 시장이 하나 열려버리는 거죠. 그것만 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 또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공부는 해보시고 소재주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투자 들어간다면 뭐 그 OLED 관련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장비 회사한테도 우호적일 것 같고 또 2차 전지 이제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3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3월 1일에 그 테슬라 데이가 열려요. 테슬라 뭐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IRA 시행령이 있고 3월 4일에 유럽 원자재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3월 14일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텐데 우호적일지는 모르죠. 그건 봐야 되지만 이게 끝나면 이제 약간 재료가 소멸된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너무 좋을 땐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또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죠. 그럼 그때도 제가 작년에도 가을경에 한참 좋을 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 후로 쭉쭉쭉 빠졌는데 또 왜냐하면 이게 급락할 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구조적 성장주예요. 성장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이제 2차전지 끝났느니 막 이런 얘기 많았을 때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본 이유가 뭐 싼 걸 얘기한 건 아닌데 아니 2차전지 뭐 아직 전기차 제대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도 않는데 끝나긴 뭘 끝나냐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저는. 또 올라갔죠. 그럼 또 올라가면 이제 이런 재료들이 나올 텐데 그땐 또 조심하시고 그걸 좀 이용을 하세요. 예, 반대로 또 막 그러고 이제 주가 또 빠져서 이제 고평가니 또 이럴 겁니다. 또 이번에 CATL이 포드랑 합작 공장 기어이 만드나 봐요. 참 미국도 글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거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제 미시간주에서 뭐 CATL 포드가 합작 공장 만든다. 저거 만들게 되면 아무튼 이제 LG엔솔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데 아무튼 저런 이슈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주가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제 3월에 또 그런 이슈들 마무리되고 빠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오겠죠. 그래서 이번엔 너무 올라간 것들 또 쫓아가지 마시고 일정 부분 오르면 또 일부 수익도 챙기시고 또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도 하시면서 이렇게 일부 물량은 트레이딩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뭐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순환매 측면에서.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도 계속 좀 공부해 보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함께 배우기 한번 올려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새로운 또 산업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F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양극재가 미국에서만 생산해야 보조금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FTA 체결국에서 만들어도 한국에서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에요. 좀 지켜보시고 페노션은 실적 안 좋게 나왔지만 BDI 지수가 너무 안 좋아요. 막 1500에서 600까지 지수가 떨어졌어요. 운임 지수가. 그러니 뭐 좋을 수는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중국, 제조업 생산활동 감소, 북부 지역 한파,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일회성입니다. 브라질 우기 영향, 한파 뭐 이런 거는 지나갈 이슈예요. 그래서 요새 주가가 안 빠져요. 그리고 주가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페노션은 오히려 좋을 때 팔자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막 뉴스 좋은 거 나오고 BDI 급등하고 중국 막 정책 모멘텀 생기고 그럼 막 또 주가 좋겠죠.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조심. 그러니까 역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3월 4일날 양해가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좀 견조할 것 같고 한미반도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도 참 못 간 기업도 많고 반도체 보면 좀 답답해요. 다른 거 생각하면 한숨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의미는 있는 게 우리가 뭐 잘한 것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뭐 예전에 지금 뭐 기업들이 다 뭐 지금 반도체 소부장 보면 막 다들 안 좋죠. 근데 일부 이렇게 한미처럼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뭐 잘된 것까지 폄하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한미로 수익 나신 분도 계실 거고 한미로 그냥 눈치 보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한미 물려 있다가 좀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고 우리는 그 챗 GPT 나오기 전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뭐 챗 GPT가 나올지도 몰랐죠 당시엔. HBM3 요게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갈 거고 요런 후공정 기술이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 알죠? 다르파라고 KB증권 하이나연구원님 보고서 기억나세요? 작년에? 그것과 연결 짓는 거죠. 거기에 후공정 패키징 요거예요. 3D, 2.5D 패키징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주가 쌀 때 투자해서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배당 1년에 3%. 하단은 단단해요.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그때 12월에도. 다 빠졌어요. 뭐 반도체. 근데 공부를 했다면 버틸 수도 있고 샀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공부의 힘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뭐 계속 또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기업들도 찾아야죠. 하나하나씩 1년에 한 몇 개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막 너무 막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잘하는 기업만 하시면 돼요.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이 방송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기업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하세요. 그죠? 이해 안 가는 거 하지 마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 이해된 다음에 투자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좀 표현이 그런데 눈 감고도 그냥 다 알아요. 이제 이 내용 MSVP 뭔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죠? 그냥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에 절단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절단부터 해가지고 후공정, 조립하고 검사까지, 포장까지 다 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 그거죠. 근데 이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지금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매출 비중 중에서 범용,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패키징 말고 좀 차량용이나 플립칩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10에 차량용이 10에서 15, 플립칩 기판이죠. 예, 요게 30%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HBM3. 근데 이것도 너무 지금 막 기대는 큰데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뭐 아직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모멘텀이죠, 확실한. 챗GPT. 저궤도 위성 시장. 이거 우리 배웠죠. EMI 차폐, 전자파, 위성이 들어가는 거. 예,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동종기업 디스코와 베스의 예상 PER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되거든요. 저기 엔비디아 H10에. 근데 저게 그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이제 장비를 만든 거예요. 개발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저기 이제 들어가는 본딩. 예, 요거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야죠. 본딩은 뭐죠? 기판과 반도체를 연결하는 걸 본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저도 한미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하자.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유안타의 채난군 연구원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주가는 오히려 좀 부진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뭐 이런 인적 분할 중에서도 주주 가치를 좀 일부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저 정도 지분율이면요, 그냥 무난히 통과돼요. 예전 같으면. 그래서 대부분 그냥 통과될 걸로 많이들 봤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여러분이 반대표 던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컸던 게 저 한무 쇼핑의 알짜인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게 지주사로 들어가요. 사업회사에 남아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5만 원까지. 이제 그러다가 회복된 건데, 요게 전체 이익의 40%나 됩니다.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할 거면 지금 하지. 왜 분할은 3년 내에 한다고 이랬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파트너스도 그렇고 뭔가 바뀌는 거죠. 소수 주주의 권리 찾기 움직임. 그러니까 그 찬성표가 1.7% 모자라 가지고 부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적 분할 안 한 거는 저는 호재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소액주주 가치나 이런 걸 훼손시키지 않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를. 근데 이런 일들이 요새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했던 게 옛날엔 그냥 막 통과됐는데 요즘은 반대니까. 원준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 FS 리서치라는 이제 독립 리서치에 나온 건데, 아니 잘 썼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좀 읽어보니까 괜찮은 게 숫자도 그러니까 뭐 물론 추정이지만 되게 숫자를 디테일하게 쓰셔가지고 잘 쓰셨던 것 같고, 아시겠지만 RHK 장비는 포스코 케미칼이 만드는 양극재를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력 고객사고, 이번에 삼성에 30조 원, 얼마죠? 40조 수주 따냈잖아요. 그 양극재 누가 만들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그럼 거의 장비?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대부분 납품을 해요, 양극재. 그래서 굉장한 이제 수주가 예상되고, 향후에 7년 동안 8,500억 예상을 하고요. 유일한 경쟁사가 H사인데, 여기는 보고서에는 H사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더라고요. 하나. 경쟁사 하나 있죠. 지주사. 맞아요. 거기가 여기 그 양극재 장비하고 있어요. 주로 아마 에코프로비엠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에코프로비엠, 원주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근데 경쟁사 거를 굳이 쓸 이유는 없죠. 포스코 케미칼이. 또 가격도 원준이 더 싼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낮은 판가.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게 판가가 낮으니까 수익성이 좋진 않죠. 예. 아무튼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을 하고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실리콘 응급제 장비가 PK 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21년, 22년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SK 머티리얼즈 14으로부터 응급제 장비를 수주를 받았는데, SK 머티리얼즈가 따로 있고요, SKC가 있어요. 이 회사들이 각각 다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SK에 합병된 회사예요. 그래서 SK랑 이제 같이 있고, 여기가 SIC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하는데,
요거를 이제 응급제 장비를 2개나 수주를 따냈습니다. 또 대표 회사가 대주전자재료인데 방식이 좀 틀려요. 예. 근데 SIOX 그 대주전자재료 방식은 좀 수주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호환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실리콘 응급제 포스코 어디죠? 그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자회사 통해서 실리콘 응급제 저 2가지 방식 다 한다고 합니다. 고려 중이래요. SIC인지 어느 게 대세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전체 차량의 50%가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응급제는 흑연 기준 85만 톤 들어가고요.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5%거든요. 이게 10%까지만 늘어나도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예, 밀도가 좋아져요. 예, 단 이제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비 수요도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원준이 괜찮은 게 양극재도 들어가지만 실리콘 응급제를 같이 하거든요. 예, SK랑 포스코 이쪽을 통해서. 근데 이제 다만 독일 회사를 인수했는데 독일에 생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국내로 기술 이전 중인데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독일 법인 생산 지연, 환율, 원자재 수입하니까 매출은 원화로 나오고 환율 올라가면 안 좋죠. 원자재가 오르죠. 판가는 내려갔죠. 그러니 안 좋았죠. 근데 작년 3분기부터 중국 자회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중국 법인 증설 맡아서 좀 수혜를 받았고 독일 법인이 실리콘 응급제 장비 생산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악은 지나갔죠. 다만 그 일부 좀 물량 나올 게 있대요.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옛날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주가 오를 땐 절대 추격하지 마세요. 근데 반대로 좀 빠질 때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다만 저런 물량이 나올 때가 이제 저게 나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잠재적 매물인데 저게 나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수급 악재 없거든요. 그때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리스크 요인까지 살펴보시되 아무튼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여유 가지고 보유하시면 되겠고, 조선 쪽은 최근에 석유 제품 운반선 있죠. PC선이라고 해요. 뭐 MR 탱커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석유 제품을 이제 운반하는 탱커선입니다. 근데 이게 요새 되게 좋아요. 운임이. 왜냐면 선박이 없어요. 석유 제품 운송량은 4%가 넘게 증가하는데 이 선대 증가했죠. 이 공급, 예, 배를 공급하는 건 2.9%밖에 안 된대요. 예, 이 지금 상태로 머물게 되면. 거기다가 러시아 제재로 운항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 운항거리가 길어지죠. 예, 그럼 공급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수요는 8.3%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대 11.2. 그러니까 성과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MR 탱커, 이번에 현대미포가 내적 수주했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2분기부터 실적을 개선을 기대한다. 이런 모습인데, 다만 요거는 제가 이따가 거의 말미에 최강식 연구원님 쓴 또 리포트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길 잘했어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이따가 좀 들어보시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아무튼 현대미포도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건데, 실업률이 보통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 안 좋은 거죠. 주가 빠지고요. 예, 실업률이 내려가면 경기 좋아서.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대요. 요게 1970년대 고물가 시대에는 실업률이 하락해도 주가가 폭락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높으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또 탄탄하니까 이거 금리 부정적일 수 있죠. 경기 좋으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실업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요게 실업률이 하락하는데 요게 다우지수거든요. 요게 다우지수입니다. 떨어지죠. 그럼 실업률이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역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죠. 여기 보세요. 실업률 떨어지죠. 역축이니까. 검은색이 실업률이거든. 완전히 설명력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고물가 시대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업률 해석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자. 그러니까 향후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 빠진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업률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자.
그거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보시고 금리가 지난해까지는 막 카운터 펀치를 계속 날렸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도 막 너무 높았는데 지금은 잽이에요. 뭐 올려봐야 0.25인데 안 아파요 별로. 한두 번 더 올리겠지만. 근데 이제 관건은 1월 소비자물 이거 한번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비중 올라갔다고. 기억나세요? 한 보고서 휘발유 그러니까 그 에너지랑 상품 비중이 올라가고 서비스 비중이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1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3.5. 중고차 가격도. 그럼 얘네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물가 더 높게 나오겠죠. 혹시라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증시가 흔들리겠죠. 이거 물가 안 잡히네. 근데 결국 이런 통계 산정 방식을 변경한 건 오래 가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낮춰요. 그래서 2월 되면 정반대 현상 펼쳐져요. 2월에는. 왜? 2월에는 저런 그 유가라든가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저런 상품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비중이 높은 게 또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2월에는 오히려 2월에, 그러니까 3월에 발표되는 물가는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혹시 CPI가 너무 높게 나왔다. 내일 밤에. 그러면 수요일 날 증시가 팍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도망가지 마시고 맞서야죠.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아무튼 내일까지는 좀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근데 또 모르죠. 물가가 낮게 나오면 그냥 급등하는 거고요. 예상보다 물가가 뭐 5%대 나왔다. 그럼 증시는 또 환호하겠죠. 근데 지금 확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들로는 조금 물가는 높지 않을까 하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고요. 하이브 얘기가 많죠. 그래서 하이브한테는 되게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이브가 돈이 많진 않아요. 저거 인수하는데 돈 1억 정도, 1조 들어가거든요. 벌써 2천억 섰고 차입한 것 같고 더 차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 현금은 있는데 이제 현금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하이브 기업 가치는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거 인수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3월 6일 날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요. 3월 1일 날 3월 1일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월 1일인가 2일까지가 공개 매수예요. 그게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 매수 혹시 그 SM 주주분들 계시죠? 공개 매수할 때 주의하실 게 공개 매수로 내가 이걸 넘기잖아요. 12만 원에. 그러면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세금 나가요. 22%.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예요. 예, 아시죠?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제 결합심사 피하려고 15% 인수를 안 한 건 이유는 15% 넘어가면 공정위가 심사를 합니다. 너네 독과점 아니냐고. 그리고 풋옵션은 뭐냐면 이수만 프로듀서가 언제든지 원하면 이제 하이브의 지분 3%를 원하는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 제외하면 39.8% 다 끝나면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계열사 드림메이커와 SM 브랜드 마케팅 지분을 확보한다. 요거는 하이브가 되게 저는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크 기획의 일몰 조항. 이 계약이 끝났지만 앞으로 3년 정도 더 이수만 씨한테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열티 같은 거.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SM한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하이브가 과연 시너지를 낼까?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4대 기획사가 있잖아요. 이 중에 매물만 나오면 누구든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죠? 경쟁사 하나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물 나올 일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CEO보다는 프로듀서잖아요. 자기 회사를 키웠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팔아요. 자기 분신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매각의사. 근데 SM의 이수만 이제 총괄은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분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고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하이브 입장에선 당연히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리고 SM 경영진과 온라인도 해결하지 못한 게 이수만 최대 주주의 개인 지분이 있는 아까 드림메이커랑 SM 브랜드 마케팅 회사 있죠. 예, 드림메이커. 요 드림메이커가 제가 알기로는 요게 그 연예 아니 그 콘서트 기획하고 막 이런 거 관리하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연 기획 이쪽이고 여기가 굿즈 같은 거 팔아요. 광고도 하고. 근데 관건 이게 이수만 총괄이 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 벌면 SM한테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일부가 이수만 총괄한테 가니까 주주 가치를 또 훼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예 하이브가 다 인수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결해버린 거예요, 하이브가. 예, 그러니까 온라인의 목적은 뭐였죠?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가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가 뭐를 했어요? 이수만 의장과 소액 주주랑 똑같이 12만 원을 산 거예요. 3월 6일 날 이제 최종 거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소액 주주 가치를 위한 거죠. 근데 반대로 카카오는 경영권 이제 지분 인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전략적 제휴라고 했어요. 경영권 아니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주당 9만 1,000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주식을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 거예요. 일반 주주들하고 이제 비슷한 그 가격에서 보통 프리미엄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분을 이렇게 넘겨받을 땐 보통 프리미엄 받고 하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 그러니까 약간 욕먹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 전환사채나 유증을 하냐?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좀 약간의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온라인도 잘한 건 맞아요. 온라인이 먼저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작년부터. 작년 3월 주총회 감사부터 해가지고 선임되고 계속 이거 이수만 이러면 안 된다 흔들어 댄 거죠. 주주가치 훼손한다. 이런 기업이 왜 이렇게 할인을 받아야 되냐. 바꿨잖아요. 그 공로는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거고. 근데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카카오는 약간 지금 애매해졌어요. 3월 언제죠? 3월 1일인가 2일 날인가 이제 아직 결정 안 됐군요. 그 가처분 있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이거 이수만 이제 총괄이 카카오에 전환사채 발행한 거 이거 불법이다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카카오는 이제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이브로 거의 넘어갈 확률이 높고 그거를 이제 기각해버리면 카카오가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럼 추가 공개 매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그게 우선인데요. 아직 결론은 모르니까 아무튼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 쪽이 조금 지금은 수세에 몰려온 상황이고 하이브는 어쨌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SM 주주들이 좋아할 거라. 네, 그래서 3월 6일 날 아무튼 이제 각각 유증 납입일, 공개 매수 납입일이다. 공개 매수 납입일이네요. 3월 6일이. 그래서 온라인은 현재 지분 1, 2%만 보유 중인데 이 주총에서 근데 또 표대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를 위임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이브가 해버리면 위임받은 물량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표대결에서 하이브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기존 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뭐 굳이 온라인 쪽 우리가 편 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또 하이브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팬 플랫폼인데 위버스랑 DOU가 있잖아요. 위버스는 하이브, 네이버 이쪽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네이버 대 카카오의 대결로도 봐요. 원래 저 하이브는 네이버랑 이 전략적 제휴 관계예요. 거의 아시겠죠? 저 위버스 지분 49%를 네이버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승기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카카오가 좀 약간 수세에 몰렸고 근데 위버스 SM의 DOU랑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위버스는 무료고요. 광고 노출해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많이 더 구매하게 유도하는 거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OU는 유료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같이 채팅도 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DOU는 JYP가 또 2대 주주라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SM 브랜드 마케팅 회사랑 드림메이커 이 자회사가 성장해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비판이 제기가 많이 됐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걸 하이브가 해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또 서로 양사가 합병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하나의 기업이 되겠죠. 어쨌든 하나의 소속 이런 게 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아무튼 하이브한테는 되게 유리해졌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브 고생하신 분들은 저도 결과는 모르지만 한번 좀 계속 기대감을 높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차 고비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나올지 이수만 의장의 편을 들어줄지 카카오 쪽을 들어줄지 그거에 따라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M 주가에는요 그러니까 단기 주가에는 카카오가 이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주가 장기는 말고 장기적으로 하이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카카오가 만약에 이기면
법원 판결에서 이기잖아요.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3만 원, 막 14만 원에.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법원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카카오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올렸고요. 비용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매출도 줄고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개편한대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프로필, 뭐 오픈 채팅 이런 게 바뀐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올해 비용이 좀 들어갈 것들이 있대요. 데이터 센터, 뭐 마케팅, 인력 확대. 여전히 비싸요. 싸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싸게 생각해봐도 PER이 막 40배, 50배니까 싸진 않다.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대웅제약은 1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400억. 원래 미국, 이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2020년 12월에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란 제품이 저기 에볼루스 있죠, 미국에. 제약사. 여기로 가요. 그러면 에볼루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몇 곳에 팔아요. 그 판권을 에볼루스가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미국에도 이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때 판결이 메디톡스가 이겼어요. 수익 금지하고 12, 21년. 근데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면 됩니다.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400억인가요? 돈 주기로 하고, 예. 그리고 메디톡스 받아가고, 메디톡스는 또 일정한 로열티를 받아요. 매출이 얼마.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에볼루스는 팔 수 있어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예. 굉장히 잘 팔린대요. 근데 당시 대웅제약은 이런 걸 비용을 지불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럼 이렇게 돼서 합의가 끝났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웅이 져버린 거예요. 메디가 이기고. 근데 이번에 충격적인 게 균주까지 없어요. 이 보톡스의 제일 중요한 균이죠, 균주. 이걸 없애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에볼루스는 미국에 판매하거나 이런 이제 자기네가 판권을 받는 부분은 메디톡스가 이거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미 예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메디톡스가 합의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예. 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런 뉴스는 없고, 아무튼 균주 폐기, ITC에서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대웅제약도 항소를 했고 가처분 소송까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판결문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열람이 안 돼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어렵고, 뭐 항소를 하면 3에서 5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요. 베스트는 어쨌든 가처분 받아들여지고 대웅제약 입장에선 상반기 내로 중국 파트너사를 이제 선정하는 거고요. 중간 측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중국 승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야 너네 그런 이슈 있으니까 우리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죠. 예.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나보다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62%나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볼루스가 판권을 보유한 국가가 북미, 유럽, 호주, 러시아, 일본인데, 대웅제약 매출이 22년 3분기 기준 3,319억인데 이 중에 나보타 매출이 400억이니까 12% 정도 돼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그 성장하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국내 매출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국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판결로는 국내는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저 해외 에볼루스에 납품을 하는 저 해외 분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합의문에 의하면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합의문에. 근데 저 균주를 없애라고 했으니까 균주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아무튼 이게 합의문 내용인데 NH에서 나온 건데요. ITC 최종 합의는 미국 ITC 한국 법원 판결 모두 포괄을 하고, 그래서 여기 예전에 ITC에서 합의했잖아요. 이 두 개 회사가. 그래서 이번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도 합의 내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이런 전 사법권,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합의 기간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합의가 강제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대웅제약 입장에서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합의 내용에 의하면. 에볼루스가 가진 미국 및 미국의 지역에서 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판매 생산 권리도 다 포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말고 미국과 이제 에볼루스가 판매하는 지역, 아까 요 지역 있죠, 북미, 유럽, 호주, 이쪽은 보장된다. 판결 결과랑 상관없이. 예,
판권. 그리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국내 나보타 생산 금지 처분 시행 관련 분쟁이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나 미국 연방법으로 합의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법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계약 파기도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미 로열티 수령했으니까 일방적 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막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 내용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국내는 안 되고 해외 수출은 합의하면 가능해요. 근데 저 균주를 파괴하면 뭐 수출 못 하니까 이 부분.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대웅제약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좀 지켜보세요. 지금 뭐 여기서 안 좋다고 정리할 구간은 아닙니다. 서현이아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번 실적 잘 나왔어요. 원래 되게 실적도 좀 부진했고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 중국 쪽 중국 비중이 2%까지 떨어졌대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데 비중이 늘어나고 이쪽이 요새 성장 쪽이죠. 그 다음에 신공장 증설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실적도 올해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또 신차들도 계속 좀 나온다고 하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리스크는요. 재무가 좀 안 좋아요. 부채가 좀 많아요. 순부채가 5천원. 다만 돈만 잘 벌면 카바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익만 꾸준하게 지금처럼 늘어난다면 큰 걱정은 아닌데 이게 막 적자난다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좋아지겠죠.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현대차도 전기차 쪽으로. 예.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또 원택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소모품 장비가 이게 소모품 장비인데 이게 잘못 써있네요. 예. 그래서 올리지오 판매 증가가 지속하고 있고 이게 올리지오란 제품이 이름입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 미국에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익도 좋았고 아직은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해외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쌉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안 비싸요. PER 11.4배니까 56% 성장하는데 근데 미용 의료기 볼 때 이걸 좀 보래요. 신제품 수출 소모품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신제품 나와서 이게 좋은 성과 나야죠. 국내에서. 그런 다음에 수출을 해서 성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고 그리고 많이 팔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정수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돈도 내지만 또 이게 점검도 받죠. 필터 같은 거. 그걸로 사실 정수기 회사들도 예, 돈을 좀 벌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소모품도 중요해요. 많이 팔아요. 테슬라가 왜 자동차를 저렇게 많이 팔려고 싸게 팔까요? 많이 깔아놔야 그 자율주행 같은 거 구독 서비스로 돈 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미용 의료기도 저게 중요합니다. 소모품 비중이 낮은 회사들은요 퍼가 낮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퍼가 높죠. 왜? 소모품 비중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클래시스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걸 그렇게 해서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업사이드 되고 이익률 늘어나고 이런 거죠. 근데 저런 걸 모두 갖춘 기업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미국에서도 성과 내는 거. 이런 기업들까지 보면 좋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탑픽은 원택이고요. 비올과 루트로닉을 관심 종목으로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보고서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클래시스 제이시 메디칼인데 이게 소모품 비중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원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기는 원래 좀 낮은 게 소모품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할인받는 거죠. 원택의 올리지오 누적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 같고 이게 고주파입니다. 초음파. RF는 고주파 방식이고요. 이제 고주파로 여기 피부 얇고 노화된 걸 여기를 이제 펴주는 거죠. 진피층을. 여기 그 초음파는 한 점 있죠. 여기를 그냥 쏴주는 거예요. 두껍고 지방 많은 피부를 개선해 주는 건데 요 RF 쪽에서는 여기 뭐 미국의 인모도 유명하고요.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비올 이루다. 그리고 여기 고주파, 초음파는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이 그 밑에 다 소모품이 있죠. 이 소모품이 있어야 좋대요. 마진이 좋으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은 조선주인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울투자의 최광식입니다. 여기 최강식으로 돼 있죠. 네. 목표 주가 낮췄는데 읽어보시면 왜 그날 기관이 던졌는지 아실 거예요. 12월 환율,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율 떨어졌다. 근데 저건 다 똑같잖아요. 현대사모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성종 건조에 따른 요게 원인이에요. 후판 가격 오르기 전인 21년 2분기 전에 수주한 적자성 건조. 이 두 가지 이런 것 때문인데, 예, 근데 원래 현대미포는 빨리 건조하는 게 장점인데 좀 당혹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컨테이너선 수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수주 잔고 중에 거의 절반이 컨테이너인데 올해 하반기 가면요 매출의 60%가 컨테이너선. 근데 이 회사 주력은 탱커나 저런 이제 중소형 선박이거든요. 뭐 원유 운반선, PC선, 석유화학 제품 이게 주력인데 갑자기 이제 컨테이너선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반복 건조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분기 저가선 건조 효과 이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올해 2분기까지 안 좋을 수도 있다. 2분기에 그래서 실적 확인 필요해요. 저게 1분기에 끝나면 올해 1분기로 끝나는 거고요. 그럼 1분기가 바닥이고 아까 삼성증권 얘기처럼 2분기부터 좋아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번 더 이어질 수도 있어. 올해 2분기. 그러면 3분기부터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다. 이건 염두에 두세요. 근데 그건 반영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전망치를 50% 낮춰버렸고 반복 건조에 강자인데 컨테이너선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옛날에 저가에 좀 수주했나 봐요. 그게 이제 지금 막 잡힌대요. 근데 다만 컨테이너선 가격도 점점 올라가서 상반기에는 좋은 놈 비싼 게 65, 3분기에 74, 4분기에 100으로 잡힌답니다. 어떻게 돼요? 미포도 결국 시간 문제다.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올해 1,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건 반영은 했고 단 이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어느 정도 안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쉽게는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좋은 성과로 받은 게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탱커에서 PC선이 특히 좋은데 요건 수주를 했는데 더 많이 수주해야죠. 예. 그래서 일단 PBR은 1.2배까지 조정이 돼서 지금은 조금 싸졌고요. 한 배 이하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이제 1.2배까지 왔는데 미포가 이 삼성중공업보다 쌀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문제다. 그래서 현대미포도 저번에 제가 이제 라이브 때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시간 갖고 견뎌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시간 필요하다. 예, 주가가 바로 오르긴 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빠진다면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막 한 번 더 빠진다 이러면 쌀 때는 단 인내심을 좀 발휘하셔서 올해 2분기나 3분기 이후에 주가 상승을 한번 그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개선되는지. 내용은 아시겠죠? 한죽조선해양은 한마디로 현대사모중공업 그냥 단순해요. 이거 철회됐잖아요. IPO. 그래서 이제 현대사모중공업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고 그래서 적정주가 올렸습니다. 엄청 할인받았잖아요. PBR 지금 한 배도 안 되고 0.7배 뭐 8배. 그리고 사모중공업이 돈 제일 잘 벌어요. 지금 조선사 중에. LNG 강자고 LNG선 비중이 높고요. LNG선은 진짜 비쌉니다. 고수익성이에요. 또 러시아 LNG선을 세 척을 다시 팔았는데 이 중에 120%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1분기까지 분기당 450 꽂힌대요. 그럼 당연히 좋아지겠죠. 컨테이너보다 LNG가 더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익을 그대로 받는 게 이제 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매력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게 현대미포조선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컨테이너선인데 원래 없어요. 컨테이너선은 주력은 다 이거예요. 탱커선. 이게 비중이 줄고 뭐가 늘었어요? 갑자기 컨테이너선 이렇게 는. 그러니까 요 이제 뭐 저가 물량도 있을 거고 이게 좀 잡히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싼 선박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대요. 그 시간 문제고 LNG선 정말 영업이익률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가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조선 5개사 고가 물량이 25년 되면은 99%가 고가 물량이래요. 엄청나고 그 다음 벌써 사모중공업은 100% 목표 달성했고 조선 5사가 이제 제시한 게 지금 벌써 18%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수주 목표를. 그래서 지금 순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주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익입니다. 이 해운사들. 탱커도 지금 돈 벌기 시작합니다. 탱커가 좋아지면 저기 미포조선이 나중에 수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우려는 이게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건 좀 리스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올해 드디어 8년 만에 흑자전환 언급을 했죠. 회사에서 직접.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플랜트도 잘 보셔야 돼요. 해양 플랜트. 우리 조선사에게 악몽이었던. 근데 이쪽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해양 플랜트가 잘 되면요. 저기 그 피팅 회사들 있죠. 뭐 성광배는 태광한테 좋아요.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회사들도 같이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해양 플랜트가 잘 되면. 그리고 컨테이너선 발주도 지금 다 메탄올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거는 고부가치선이죠. 그래서 조선업종 주가는 수주가 늘고 신조성과가 좋아지면 좋은데 어쨌든 올라갔죠. 고가 수주 정책 지속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5년도 실적 대비해서니까 아직은 좀 먼 얘기죠. 예, 25년까지 좀 당길 필요는 있나 좀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제 업황 좋으면 더 올라갈 거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하이투자 여기 그 최강시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이제 선박 규제 들어가잖아요. 환경 규제 아시죠? 탄소 배출. 이것 때문에 교체 사이클이 오래 갈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길게 가는 사이클 있죠.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되게 단단해져요. 선박은 바꿔야 되는데 친환경 선박.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죠. 그걸 좀 기대해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에서는 HSD 엔진, 한국카본, 세진중공업을 좀 긍정적으로 적어놨으니까 최강시 연구원님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이제 좀 정리되셨죠? 확실히 한국조선해양의 매력은 있고, 현대미포도 길게 보면 좋은 좀 기회는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보고서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따 장 끝나면 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끝났네요. 네, 끝났고 제가 오늘 좀 약간 늦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보고서 먼저 다 해놨는데, 아무튼 예, 오늘 주식시장은 좀 안 좋게 끝났죠. 오늘도 좀 쉬었고 2주 연속 하락 후에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약간 좀 아쉽고요. 그러나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2400도 한번 깰 수도 있고 그런 각오는 좀 하고 있고, 근데 뭐 오히려 밀린다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2500에 대한 저항은 좀 아직은 강하다. 또 내일 밤 10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식 계속 삽니다. 환율 올라가도요 상관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고. 어쨌든 오늘은 좀 기관 매도가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쨌든 오늘도 주식을 좀 샀고, 주로 운수장비, 자동차, 오늘 조선주예요. 오늘은 조선주입니다. 그다음 전기전자도 샀는데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전기전자 2천억을 팔아버렸네. 그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요새 카카오 좀 매도가 많죠. 예.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나 업종은 오늘 오랜만에 통신주 좀 좋았고요. LG 플러스 괜찮고,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다들 진짜 배당도 많이 주고. 기계업종 오늘은 뭐 이쪽 날이었고, 와 HSD 엔진이 정말 이렇게 화끈하게 이틀간 급등하는 거 오랜만에 보고요. 중국 굴삭기 회사들이 급등했대요. 중국이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났대요. 예,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니까 굴삭기 회사들도 좀 계속 볼 필요 있고, 오늘 어쨌든 한국카본이나 이런 이쪽 그 조선 기자재도 좋았던 것 같고, 철강주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섹터로는 챗봇 관련주가 다시 불을 뿜어버렸고요. 예, 관광업체 좋았고, 야 오늘 뭐 휴스틸이 8%나 올랐네요. 피팅도 좋았습니다. 오늘 성광밴드가 6%. 예, 조선주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조선주 아까 제가 보고서도 한번 여러분 보셨죠. 슈퍼사이클은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좋은 건요, 교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나요.
장기간 꾸준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그런 사이클은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도 좋고 조선주도 오늘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다시 이쪽 여기 이제 저 챗GPT랑 연결돼 있고 조선주 오늘 괜찮은데 오늘은 유독 대우조선이 좋았고 삼성 한조에까지. 현대미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분간 부진할 거예요. 근데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거든요. 명확히 아셨죠? 아, 시간 걸리겠구나. 근데 하반기 되면 고가의 컨테이너선이 다 투입돼요. 그러면 2분기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나중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갖고 계시면 버티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는 뭐 지금 모멘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다른 조선주가 더 나아요. 근데 결국 시간 싸움 하시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 그래서 충분한 매력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한조위가 좀 가장 매력이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무중공업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그리고 건설기계 쪽 오늘 다들 좋았고요. 특히 대창단조는 예, 여기 하부 요걸 만드는 회사고 원전주도 좋았고 시스템 반도체도 오늘 좀 좋았네요. 통신주, 정유주 오늘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서 3사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 좋았고요. 뭐 손해보험도 좋았고요. 오늘 좀 가치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주들, 2차전지 장비회사들, 네, D&T도 많이 올랐네요. D&T도 저는 솔직히 좀 그랬어요. 이게 싸진 않았거든요. 우리 공부 다 한 거 기억나죠? 네. 아니 이거는 만약에 저는 제가 주식 잘 못하니까 공부했고 레이저 노칭 장비가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거의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서가 나왔죠. LG 쪽에 납품하고. 예, 점점 이쪽으로 바꿔요. 노칭을 칼로 하는 노칭이 있어요. 자르는 거거든요. 레이저. 근데 거의 이제 독점적이다 보니까. 근데 저라면 투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면 공부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투자했으면 돈 벌었겠죠. 그죠? 우리는 공부 다 했어요. 여러 번 했죠. D&T가 2차전지 장비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여러 보고서를 통해 공부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싸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보고서가 중점적으로 나왔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요. 내가 공부했는데 쌀 때 이거 싸기까지 해요. 공부 끝났어요. 좋아질 것 같아요. 점점 비중을 늘려요. 그리고 심지어 몰빵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런 것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 있는 비중을 한번 실어볼 필요도 있어요. 경험인 거죠. 이렇게 내가 많이 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도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냥 50종목, 100종목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슈퍼개미 되신 분이나 돈 많이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예. 이렇게 진짜 찐 고수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본대요. 근데 그건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되고 이러는데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데미지 크지만 얻는 게 많대요. 근데 공부해서 그렇게 실패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미수나 신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라면 투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끝나서 완벽한데 그냥 밸류가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비싼 이게 좀 제 생각엔 싸진 않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도 뭐 방송에서는 괜찮습니다. 매력이 뭐 매력이라는 표현보다도 뭐 우리 공부해 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미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쌌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어때요? 공부가 됐는데 그런 거야 뭐 당연히 저라도 샀겠죠. 예, 요런 구간이죠. 우리 공부 한참 할 때 여기잖아요. 요 구간 기억나세요? 있죠? 그잖아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비교해 드리냐면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걸 찾아도요. 투자하는 건 진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야 되나?
그 고민은 계속 해보세요. 왜냐하면 급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했다. 공부해도 안 된다. 이제 이럴 거예요, 분명히. 공부해도 안 돼. 뭐하러 해?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이건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늦었죠. 계속 해보세요. 예. 진짜 보이실 거예요. 1년에 몇 개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진짜 능력 된다 싶으면 이제 난 자신 있다. 비중을 좀 이제 한번 100%는 안 되고 한 종목에 한 40%, 30%, 50은 좀 너무 많고 3, 40%도 실어보는 거죠. 그런 경험이죠. 예. 그렇게 해서 천천히 진화해 나가보세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한번 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물려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쳐내세요. 과감하게. 이거 아닌 거 싶으면 어차피 시간 걸린다 싶은 거 있으면 쳐내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해봐야 돼요. 제가 이게 말로만 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디인트 보다가 그 생각이 나서 아무튼 저라면 투자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타이어 같은 거 요새 좀 타이어 쪽 살아나고 보톡스는 요새 뭐 메디톡스가 대웅하고 소송에서 이겼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고 임플란트는 오스테 임플란트는 뭐 그 자리 이제 그대로 있을 거고 덴티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증권업종도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카카오가 좀 안 좋았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유한타이 천안권 연구원님이 쓰신 것도 한번 글을 봤는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카카오 주주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좋아할 일인가?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주가 빠졌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카카오를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죠. 자회사 상장하니까. 그다음에 뭐 경영진에 문제도 있었고 아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가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여기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도 상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안 됩니다. 또 떨어져요. 카카오 같이. 근데 지금 카카오 엔터가 국부펀드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1.2조를 사우디로부터. 요거 가지고 SM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직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먼저 유증에 참여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카카오가 왜 유증을 받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공개 매수를 했어야죠. 공개 매수. 직접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SM 주주들한테는 그게 낫거든요. 근데 유증을 하잖아요. 유증을 하게 되면 일단 SM 가치는 떨어집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SM 주주들한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카카오가 유상자 참여하는 게 적법하다. 그럼 카카오는 아마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당 13만 원 이상에. 주당 13만 원 이상에 30% 정도 인수를 하면 이제 하이브랑 똑같아지죠. 그러면 1조가 들고요. 100% 인수를 한다면 3조가 들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낼 겁니까? 카카오 주주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인수했다고 칠게요. 인수했어요. SM 인수하면 뭐 좋을 수 있죠. SM 알짜 회사니까. 근데 카카오 엔터랑 SM 둘 다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합병? 합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카카오 엔터는 좋아요. 그럼 SM 같이 떨어지죠. 희석돼 버리니까. 그죠? 여기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SM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거기다가 카카오 이 지분 인수할 때 카카오가 돈을 대줬으면 일단 카카오 돈 나갔죠. 거기다가 카카오 엔터가 이걸 계기로 상장을 해요. 상장하면 카카오 주주가치 어떻게 돼요? 또 훼손 아니에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자회사 상장. 맞잖아요. 그래서 주가 빠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좀 일부 있지 않나 생각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SM 뭐 인수다 이런 걸 떠나서 뭐 SM 인수에 졌다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카카오 주주가치 훼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주가치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일로. 근데 이게 또 발생하면 안 되고, 전 그래서 뭐 SM 인수 자체를 인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수를 어떻게 해서 카카오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면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를 합병을 하든가, 자회사 다.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합병하는 게 제일 좋죠. 저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합병하면 돼요. 그럼 카카오 엔터의 가치가 올라가면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자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나서 저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카카오 주주분들은 한번 그런 또 한번 고민도 해보세요. 뭐 주가 빠져서 화 나시겠지만 그것도 그건데, 요런 또 불편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네이버도 덩달아 빠져버렸고요. 아무튼 오늘 IT도 안 좋았고, 하이닉스도 차익 매물 좀 나온 것 같고, 삼성 SDS는 그 이서연 씨가 이제 지분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상속세 때문에. 예. 원래 예전부터 팔기로는 돼 있던 것 같은데, 좀 불확실성은 이제 점점 훼손되는데, 어쨌든 지분 매각하면 좀 물량 부담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IT는 삼성전자 빼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었어요. 게임주도 오늘 좀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네요. 오늘도 게임주 빠졌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LG엔솔은 CATL이 그 포드랑 합작사 만든다. 이게 악재죠, 당연히. 미국이 짓는다고 하니까 이 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영화 관련주 오늘 약간 이쪽 다 안 좋았습니다. CJENM은 결국 저런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되니까 좀 약간 안 좋은 거죠. 예.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아까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인적 분할 철회된 건 나쁜 건 아닌데, 오늘 백화점 양사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쇼핑도 안 좋았고요. 엔터즈도 좀 오늘 흔들렸나요? 오늘은 예. SM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엔터즈는 조금 일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좀 빠졌네요. 그리고 패션, 의류주, 반도체 대표주 다 오늘 좀 하락한 기업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좀 빠졌고, 예.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부진했고요. 조선주하고 건설기계 이쪽이 좀 그래도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안 좋죠. 예. 올라간 거만 포스콘 좋았고,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KTNG 모처럼 반등했고, 다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하이브는 이제 인수를 해도요, 약간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있는 게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인수했을 때 약간 자금, 인수자금,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돈이 있긴 있는데 인수대금이 1조 원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동안 또 여기저기 인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금 부분이 조금 약간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거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신주? 유증 받으신 분들은 아마 좀 수익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넷마블 좀 안 좋고, 게임주가 다 안 좋네요. 오늘은 게임주, 화장품도 안 좋았고요. 제약주, 증권주, 호텔신라 같은 이제 리오프닝, 펄어비스, 게임주, 한솔케미칼, 반도체,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번에 한번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조금 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요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아직 다 정리 못했는데 실적 지금까지 잘 나온 기업들은 일단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GST 있죠, GST. 그 뭐죠? 그 유해가스 그 인프라, 반도체 인프라 장비 있죠, 스크러버. 그 회사가 좀 예상보단 잘 나왔더라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잘 나왔고, 예상보단. 환인제약,
예. 요 기업도 잘 나왔고, 그리고 잠깐만요. 인탑스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128억 나왔거든요. 잘 나왔네요. 예상보다. 예상이 110억이니까 그래서 인탑스도 기대보다는 조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이게 얼마인가요? 일십,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1420억. 작년 전체. 요건 작년 전체입니다. 작년 전체가 1420억 정도. 잘 나왔네요. 근데 인탑스도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